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영정호투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실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전 세계에 대해서 공표를 했죠. 이 전쟁이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크림반도에서 끝을 내겠다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단서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또 빠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 전쟁을 끝내는데 어떤 다른 나라와도 상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이런 놈들 중간에 낀게 들어가지고 괜히 견제하는 척, 푸틴의 체면을 살려주는 척 이런 작동들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에르도안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고. 근데 왜 이런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보니까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헤르손 지역에 대한 대공세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5월 말 6월 초부터 한다 만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간 서방제 무기 지원도 이제 굉장히 늦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공세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사들도 이제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 어느 말을 점령했더니 이야기하면은 뭐 네가 뭘 알아 유튜브에서 주 듣고 이야기 종합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신빙성 있는 매체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엊그저께 뭐라고 했냐면 8월 28일부터 29일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로 나섰다. 총 병력 규모가 무려 15개 여단입니다. 15개 여단이니까 거의 전면적으로 지도에 나타나는 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헤르손에서 크림반도 포기를 누르는 식으로 그렇게 남한 형식으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은 러시아군의 1차 저지선이 붕괴되었다. 이건 아마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 미 정부 당국, 그 다음에 유수한 어떤 그 안보기구에 대한 그 연구 결과 이런 것도 종합해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어느 마을을 점령하고 어느 지점을 이렇게 도하를 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매 뉴스 때마다 밝히게 되면은 그게 우크라이나 주력 부대의 이동 경로를 적에게 노출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최종적인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아마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이야기 하면 요즘 이제 핸드폰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어디로 가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러시아가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발 군사 마니아들 그다음에 주민들 보고 그런 촬영 좀 하지 말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읍수하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러시아군이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지난번처럼 돈바스 공세가 일정 부분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아직 굉장히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도. 근데 거기서 아마 주력 부대를 갖다가 헤르손으로 이동시켰다라는 뉴스가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그 3군단을 갖다가 헤르손에 배치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고 있는데 자 군단 같으면은 이제 상당히 병력이 많죠. 최소한 2개 사단, 3개 사단으로 되는 걸 군단이라고 하니까 하다못해 최소 단위를 하더라도 이제 여단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제 되게 수만 명이 거기에 군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1근위 전차군을 동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차군입니다. 탱크 아미. 그럼 이게 엄청나게 많은 병력인데 실제 그 편제를 들여다보니까 군단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요사이 한간에 떠도는 있던 제대들 군단, 사단, 여단, 연대 이런 거 보면 과거의 전력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군이라고 하면 사실상 군단 규모고 사단이라고 해봐야 여단 또는 연대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병원 수는 이제 굉장히 축소돼 있다. 그래서 3군단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한 개 군단이 동원되면은 이제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3군단의 실제 병력이 1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2개 여단 정도, 1.5개 사단 정도의 병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세 15개 여단이 밀어닥치는데 그걸 갖다가 대바다 칠만한 그런 어떤 역량은 없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이건 아마 이 성전보는 조만간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일단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가 만약 승기를 잡는다면은 이 전투가 아니고 이 전쟁의 향배를 결정짓는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로지아에서 남쪽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는 느슨하게나마 러시아군이 남부 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동서로 나뉜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량들은 다 폭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병참성도 이제 파괴된 상태고요. 거기다가 더 무시무시한 거는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자폭하는 가메가제식 스위치블레이드라는 그런 어떤 자폭 드론이 이제 도입됐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더 무시무시한 게 나왔습니다. 그 피닉스 고스트라는 건데요. 네, 이 피닉스 고스트라는 거는 게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룩색 있지 않습니까? 등에 짊어지는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그런 어떤 화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감옥 50이라든가 공중에 떠 있는 소련 이제 기체들을 다 파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지상에 있는 공격도 가능하고 이게 무려 900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어떤 그 대전차 화기라든가 대공 화기들이 속속 지금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점점 전력이 양쪽으로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태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변하다 보니까 기존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선진국들의 입장이 이제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영국이 가장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같고 물심양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트리도 캐나다라는 나라가 좀 어수룩한 나라긴 한데 이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아주 딱 스탠스를 제대로 잡았죠.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병력들 조금 보내고 무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보냈습니다만 점점 더 큰 규모의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천명하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간이 너무 지질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에 전선에 출연한다고 했던 게파르트 대공화기 그것도 지금 전선에 배치돼서 일정 부분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발언들을 하냐 그러면은 이 전세가 이 러시아군이 우세로 돌아섰다거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당장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서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죠. 그런데 지금 헤르손에 대한 대공세가 진정 이거는 전쟁과 전투의 향배를 바꿀 수 있다고 눈치를 챘기 때문에 점점 우크라이나의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르도안, 특히 에르도안이라는 게 나토 회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애매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최근에 2월 24일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굉장히 서구 측에서 볼 때는 친러시아 행보를 보임으로 되는데 러시아는 8년 전에 크림 반도를 갖다가 강탈했던 걸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뉴스죠. 그럼 이런 이제 전쟁의 와중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최근에 이제 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라는 게 친정부 성향도 있을 거고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 무려 98%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수치는 어마어마하죠. 물론 푸틴의 지지율도 무려 83%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76%, 최고 83%까지 나오는 거죠. 젤렌스키도 약간 대전 이제 개전 초기보다는 조금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80대 중반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정신적으로 어느 한쪽이 지금 꺾인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럼 러시아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전세가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돼갈 경우에 그럼 다시 3월달, 4월달에 하던 이야기가 다시 되살아나죠. 만약에 전세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 결국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시 지금 완전히 이제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어느 정도 팽팽했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었으니까 설마 핵을 쓰겠냐 이제는 이런 상태로 스테이터스 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마 그대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제 전쟁의 템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의 승리를 우크라이나가 가져갈 경우에 러시아가 이걸 참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부도 굉장히 지금 이제 복잡한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 동원령 내려서 그냥 징집해서 그냥 전쟁 특수 군사 작전이 아니고 전쟁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해봤겠죠. 과연 이걸 갖다 정상적인 전쟁 국면으로 이끌어갔을 때 자기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별 군사 작전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전투를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선포했는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바로 푸틴의 몰락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려해서라도 절대 전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제 이길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묘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소위 말해서 이데올로그죠.
푸틴의 이제 정치, 외교안보 사상을 지배하는 이 사람의 딸이 이제 테러를 당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확인 안 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건 푸틴보다도 더 위험한 놈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이참에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나라들 다 붙잡고 주변에 조그만 소국들과 간 전쟁을 해서라도 과거의 구러시아 제국 또는 소연방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확전을 갖다가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푸틴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확인 안 된 뉴스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가 도저히 전쟁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끝내거나 휴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푸틴보다도 더 확전을 요구하는 게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처리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일종의 이제 부분적인 쿠데타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우크라이나 첩보부가 이런 테러를 감행했다. 그리고 그 테러의 주동자가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도주해서 에스토니아로 도망갔다. 뭐 이런 뉴스를 페이크 뉴스겠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딸이 테러를 당했다고 했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했겠지라고 이제 지리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푸틴을 암살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르 두긴이라는 사람 사상가의 딸을 주겠다. 그거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테러를 하거나 그다음 전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는 그 행동에 수반되는 어떤 그 확실한 결과가 나왔어야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건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얻을 수 있는 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실제 테러를 했다고는 믿고 싶진 않고요. 다만 거기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푸틴의 영향권 밖에 있는 제3의 세력이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지 않냐라는 의혹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들어오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월이 좀 지나고 난다면 이 테러의 배후가 누군가 하는 것도 이제 밝혀지겠죠. 그럼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핵 사용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뭐 자포로지아라는 그 도시에 있는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있는 원전이 체르노빌의 6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고 유럽에서 제일 큰 원전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형식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원전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위협해서 이제 양군이 계속 포격을 하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개입해서 이걸 다 중립 지도를 해달라던가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PT 회의라는 게 그간 유엔에서는 한 달 동안 진행됐으니까 굉장히 지겹죠. NPT라는 게 Non-Proliferation Treaty, 그러니까 핵 비확산 조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연구를 하다가 최종 보고서 그 결론을 어떻게 도출했냐면은 이 자포로지아 원전에 대한 거는 일단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되 원전의 관리는 우크라이나에 하는 걸 갖다가 보장하겠다라는 게 이제 초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NPT 회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우크라이나에 의한 관리의 확보가 기요하다 이런 문장으로 조금 톤다운해서 했는데 그것도 결국 러시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최종 답변에서 러시아는 뭐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빨이 딸려서 그런지 논리가 약해서 그런지 러시아는 항상 서구의 침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이거는 자기들은 무죄고 우크라이나군이 원전에 대한 포격을 개시해서 지금 그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두긴 딸의 테러와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원전을 파괴해서 덕볼 건 없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그러면은 이 영향이 폴란드 국경까지 아니면 폴란드 중심부까지 미칠 겁니다. 과거에 체르노빌에서 그 사태가 났을 때 방사능이 프랑스까지 오염될 정도로 전염될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규모가 6배나 큰 원전이 폭발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방사능이 누출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고스란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람이 반대쪽으로 분다면 또 크림반도라든가 러시아 남부 쪽에 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기후 변화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할 이유는 좀 실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원전의 관리 문제와 결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1950년대부터 핵무기가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핵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많은 문건들이 수십만, 수백만 페이지의 리포트가 작성이 되고 아마 핵 문제 가지고 박사학위만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칠 수 있다는 이 문제입니다. 인근에 이제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도 영향권한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전 세계 학자들이 별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아젠다 세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심도 있게 연구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면 그건 이제 최초의 연구 과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 정부에서 러시아의 이제 국가 안전이 위협받을 그 순간이 아니라면은 타국의 점령을 위해서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보지 못하러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지 입으로 지가 쓰지 않겠다고 했다. 근데 그 말은 결국 핵무기를 쓸 정도의 그런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핵무기를 썼다고 하는 순간 나토고 나발이고 간에 국제규약이고 국제법이고 간에 그거는 무조건 미국과 서방이 개입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무력 침탈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칙을 한 거죠. 반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서방이나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반칙을 하더라도 그거는 옵셋이 되는 거죠. 쌤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별 도덕적인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함부로 핵을 쓰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경제와 이제 안보 관련 이제 문제인데 처음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월은 정말 러시아가 고달팠죠. 루블화가 곤두박질 치고 이자율이 뭐 20%까지 뛰고 근데 그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안정돼서 루블도 과거의 가치를 되찾았고 이자율도 전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래서 일부 러시아 동조자들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 할수록 러시아는 더 강해진다. 뭐 이런 막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러시아 경제가 골마가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서방의 제재가 점점 이제 가속화되고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부품을 생산 또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다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주요 부품들,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일체에 지금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차 생산도 중단되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 때 쓰던 T-64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2차 대전 직후에 쓰던 그런 전산들까지 끌어모아서 전선에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런 구식 무기들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경제는 일반 경제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분석하기 힘듭니다만 군수 경제는 거의 몰락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가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 제재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왜? 부분에 따라서 제재가 먹히는 것이 있고 또는 먹히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다거나 안 되고 있다거나 그렇게 함부로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제 분석가들이나 이제 그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게 지금 현재 썩어 들어가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이 상태로 가면은 견디지 못할 거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천연가스만 갖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하고 가스. 독일 같은 경우 서유럽이 이제 러시아 가스에 워낙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탱자생도 돈벌이가 잘 됐는데 자, 서방이 이제 도의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를 끊겠다. 물론 완전하게 다 끊는 건 아닌데 이제 점점점 경향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가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까지 비겁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독일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번 겨울이 정말 가혹할 거다. 잘못하다 보면은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73%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정부가 아무리 비겁해도 최소한 독일 국민들만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 관념, 거기서는 이제 철저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정상들, 프랑스의 뭐 마크롱이라든가 그다음 이탈리아의 드라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지지율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독일의 숄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숄츠가 계속해서 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는 국내 지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다는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스가 이게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지금 BBC 보도가 아마 최초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하루에 우리 1,000만 불, 그러니까 영어로 달러로 하게 되면 1,000만 불이네요. 하루입니다. 하루에 1,000만 불에 해당하는 가스를 지금 그냥 태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수출이 안 되니까. 이게 웃기는 게 아마 전역에 아마 러시아 전투에 이런 가스진이 많이 있는데 이 가스진이라는 게 제가 이공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스관이나 저장소에 그냥 오래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팔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되지 않는 게 그 가스전 시설이라는 게 워낙 오래전에 지금 노후화된 시설이라 그걸 다시 몇 년 동안 묵혀놨다가 다시 가동했을 때 가스전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쇄하든지 아니면 가스를 다른 데로 이제 모아서 별도로 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관할 시설도 없고 기존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하니까 공중에다 태워버리는 거죠. 하루에 1,000만 불을 치를 태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크 뉴스가 아니고 사실로 여러 가지 매체에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러시아 시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 너가 러시아 가스를 안 사고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근데 자기들도 이걸 갖다 팔 로가 없으니까 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불에 태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아깝죠. 지구 환경으로서는. 그러면은 얘들 이제 지구 오염시킨 이 문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것도 아마 국제규약에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구체적인 국제환경법이라든가 이런 데 러시아가 얼마나 가입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함부로 하루에 1,000만 불씩 천연가스를 갖다가 태워서 공중에 날려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지구적 체험의 오염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상태 코너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이나 하고 보자.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입니다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말은 드디어 전략적 공세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전략적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전략적 이니시티브라는 거, 주도권이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단어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냐라고. 그게 뭐냐면은 싸우는 전장을 미리 선점할 수 있으면 그게 전략적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군이 공세하는 그 방향, 그 강도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동부 쪽에서 약간의 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부 헤르손과 크림을 치겠다고 공언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병력을 모읍니다. 15개의 여단을.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러시아가 그에 대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전략적 주도권을 가져가는가? 우크라이나. 지금 그런 어떤 전략적 주도권이 변환되는 그런 분기점이 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올리다 보니까 하나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년마다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극동에 보스토크 2020이라는 걸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8월 30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요게 4년 전에는 30만이 동원됐다가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불과 5만 명만. 그러니까 그 만약에 30만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걸 군사 연습에 쓸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야 되죠. 그냥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 연습을 전쟁을 핑계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게 되는데 하나 놀라운 거는 원래는 3개국만 중국하고 몽고겠죠. 그 정도만 참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한 1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라오스라든가 그 다음에 중미의 니카라과 그러니까 러시아 제 군사 무기를 쓰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된 이런 나라들만 모여가지고 하겠다.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축소됐죠. 훈련 장소도 원래는 13개였는데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굉장히 규모가 축소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병력이 6분의 1 줄어들었죠. 30만에서 5만이니까. 거기다가 아마 다른 전차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4년 전에는 올해 항공기가 1,000대 동원됐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에는 불과 140대, 그러니까 85%가 날아간 거죠. 15% 규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병력이 딸린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된 다국적 군사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아마 그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데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 같다가 전세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극동 지역에 서유럽이 아니고 동유럽이 아니고 북동 지역에서도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찝찝한 건 중국이 원래 이 극동에서의 군사 훈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개념이 바뀌었죠. 미일 그다음에 찌질하지만 한국까지 넣어서 이쪽에 이제 환태평양 지역의 어떤 서구 진영과 대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문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보스토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미소 이제 그 냉전 대기 한참일 때 1957년에 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는 소련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라는 거. 그 전 세계 충격을 줬죠. 그러고 나서 61년인가 소련의 유리 가가린, 이게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소련이 미국을 앞섰죠. 그때 그 보스토크 1호입니다. 유리 가가린이 탔던 우주선이. 근데 이 보스토크라는 거는 또 다른 뜻으로 동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 동쪽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보스토크 2020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은 러시아가 병력적으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과거처럼 이제 그 계획된 대로 군사훈련을 하기 힘들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죠. 육군 힘을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연습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보스토크 2022가 지금 아마 진행될 거로 지금 예상됩니다만, 처음으로 아마 인도가 이번에 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왜 러시아가 주최하는 훈련에 들어가느냐, 아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적국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국이 이 군사훈련에 참가하니까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중국군의 이제 퍼포먼스가 어떤 거냐라는 것들 점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간에 무기 체계적으로 이제 인도가 워낙 러시아와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 체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건 요원하기 때문에 일단 이 군사훈련 참가하겠다라고 아마 미국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스토크 2020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국면이 완전히 지금까지 질적으로 다른 6기를 지는 상태에서는 공자와 방자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오늘의 요약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